저희 이재식 국어학원 예비 중1에서 중1까지 52주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비 중1은 저희 중등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아이들이고 또 대부분 시작하는 아이들이 지금 고3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시작하면서 서로 연대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달라도 이 학원 안에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서로 다른 학교에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관심을 가져주신 어머님들은 보통의 어머님들보다 특히 국어에 이런 참여까지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는 교육열이 되게 높으신 편인 거예요. 대부분 영수는 당연하게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이 아이들 관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들어오실 때 문에 저기 포스터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식 국어 생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같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을 저희가 정했고 이 규칙을 정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과 관련이 있어요. 학원을 이제 잘못 선택을 하다 보면은 학원에서 노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기도 해요. 사실 저희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좀 과감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오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어머님들과 저희 신뢰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 중1 타이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비 중1이 고3이 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과거에 이제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 중1부터 고3이 될 때까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학교의 과정이 중학교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의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러한 교육 과정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등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게 나왔네요. 저희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올 여름부터 최근까지도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해당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현재 이제 중3, 예비 중3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먼저 살펴보시면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도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과정 중심이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결과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들 흔히 생각하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점수로 이루어지는 지필평가 외에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기 중에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형성평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과목과의 연계에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읽기에 있어서 교과 융합형 읽기라고 하는 역량이 보다 더 강조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국어라고 하는 것이 국어 과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이제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내에서도 영역 간 읽기, 서로 사후 텍스트적 읽기 또는 비문학에 있어서도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의 연계적인 읽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그만큼 강조가 되고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논술형 강화입니다. 선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됐을 때 사실은 당장 중학교부터 이러한 선논술형이 보다 더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에서는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을 저희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등교육의 과정을 완전하게 이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에 보내시는 이유는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보다 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만
과도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이들의 어떤 현재 역량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교육 과정을 완전하게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등 국어까지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수령 대비 쓰기, 그 다음에 융합적 주체적 읽기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융합적 주체적인 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읽기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 교육을 저희가 실제로 교육과정 안에서 다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원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수행평가에서도 대부분이 다 선운수령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평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대부분 선운수령으로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행평가 대비 역량 강화인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대비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예비 중1부터 고3까지의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중등 교육과정에서 먼저 예비 중1 과정은 12월에서 2월 과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2월에서 2월 과정까지의 목표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2시간 동안 저희가 주로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중등 국어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아이들이 중등에서의 국어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까지 연계되는 튼튼한 뼈대를 세우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중2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지필평가가 들어가요.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부분에 대한 점검과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중학국어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 고1 단계가 되면 이제 중등 과정을 완전하게 이수한 상태에서 예비 고1이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거꾸로 돌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비 중1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현재 국어 학습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입학 진단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 입학 진단평가에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인데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총 5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이런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어느 학원을 가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들 평가 역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어머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식에 대한 또는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지식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론적 사고라는 것은 지식과 지식 사이에서의 연계,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고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정확하게 읽고 판단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어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 어휘력입니다. 이런 5가지 역량을 저희가 만든 문제를 통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의 내용을 분석표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같이 사전에 상담을 합니다. 아이와도 상담을 하고 어머님과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현재 수준이 이 정도이고, 그리고 정규과정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 중1이 시작되었을 때 정규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서 2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교시와 2교시에는 주로 독후 활동을 합니다. 1교시에서는 아이들이 미리 읽어온 독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선생님과 함께 주어진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이러한 독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어진 발문에 대해서
보통 100자에서 2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즉석에서 바로 쓰도록 합니다. 쓴 내용은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키는데요. 사실 수행평가에서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대부분 발표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골고루 발표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학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그날 반드시 발표를 하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발표의 내용을 아이들끼리 서로 평가도 하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3교시에는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어휘 테스트는 아이들이 미리 예습으로 해오는 겁니다. 이 어휘 테스트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비문학과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이들이 긴 지문에 어려운 글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떠한 글 안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야 될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요약해야 될지를 배우는 방식으로 비문학을 시작을 하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에 적용하는 가장 시작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예비 중1의 기본 과정 커리큘럼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서 2월까지 독서 목록을 잠깐 살펴보면요. 각 달마다 2권씩의 책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에는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서 가장 흥미가 높았다 또는 이 책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과정을 이미 경험했던 이제 선배가 된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1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떤 책으로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추천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식탁의 세계사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이 두 책은 모두 다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어떤 소년의 이야기 이러한 어떤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또 역사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경직되기 쉬워요. 학교도 서로 다르고 선생님과도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박시정과 최척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영웅이나 또는 일반인의 어떤 영웅 서사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고전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가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족입니까? 페인트라는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학상 수상 작품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수행평가에서도 많이 선정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미래 사회를 설정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책을 읽어오면 학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읽기 전 준비 운동의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미리 주고 아이들이 작성을 해오도록 하고요. 수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부터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서 퀴즈, 이건 아이들의 성실도를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 탄탄 부분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을 던집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임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2교시가 되면은 이 독서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독서와 관련된 배경 지식, 사회문화적 배경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수업 시간 내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작성한 내용들로 발표도 하고 선생님들이 첨삭을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3교시에는 어휘 테스트와 그리고 비문학과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이제 예비 중1 아이들이 이제 처음 접했을 때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읽고 문단별 중심 내용을 작성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각각의 문단마다는 항상 핵심어가 있고 이 핵심어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 그 문장을 너의 표현으로 요약을 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이렇게 처음에는 어설프게나마 각 문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이 개념어를 포함한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판서를 하고요. 이 내용을 동시에 적어서 네가 요약한 문장과 선생님이 요약한 문장을 한번 비교해봐 라는 식으로 하는데요. 사실 2학년 이제 되면은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문학에 있어서는 읽기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저희가 측정할 때는 사실은 정확한 요약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 부분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시에서 가장 아이들이 초등과정에서 제대로 이수를 했다면 알았을 내용과 중등교육과정의 연계 이러한 방식으로 기초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수업 시간에는 100자, 200자 짧은 글을 쓰지만 책 한 권을 모두 읽고 났을 때는 선생님이 주제를 주고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원고지 노트에 작성을 해옵니다. 그러면 원고지 노트에 작성한 내용을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한 권의 책에 대한 독후 활동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독후 활동을 이렇게 원고지 쓰기로 한 편의 완성된 글 형태로 쓰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각자 포트폴리오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중일 과정이 끝나고 나면 중일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일 과정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갔겠죠? 중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주요 출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에서 아이들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출판사는 전국 어디나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천재교육에는 2명의 저자가 있어요. 박영욱 저자와 그리고 노미숙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들 자습서 사실 때는 박영목인지 노미숙인지를 잘 보고 사셔야 합니다. 일단은 천재박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요. 천재박 교과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학교가 석천이나 중흥이나 부명이나 부인이나 상동이나 부강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 일단은 1학기의 내용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학기를 보니까 일단은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2단원과 4단원에서는 설명문이나 발표문이 있고요. 그리고 3단원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품사, 아까 원장이 강조하셨던 품사 부분 1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사실 품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품사를 아이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와요. 그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는데 이 문장 성분을 품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심화된 품사를 또다시 배우는데 중등과정의 내용을 똑같이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완료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심화된 품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는 사실상 평가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문법 단원을 배우는 시기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어머님들 아이들 초등학교 갔는데 보니까 석천초, 상인초, 굴포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굴포초 출신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진산을 많이 가는데 천재노 교과서는 진산중 아이들이 쓰는 출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1단원에서는 시와 소설이 있었고요. 3단원에서는 문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보통 이제 설명문, 발표문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글,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여기는 소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입니다. 미래인을 쓴 학교는 상일중, 심원중, 구일중이고요. 이 미래인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1단원에서는 문학을 배우고요. 3단원에서는 어휘의 세계만 들어가는데 미래인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품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학기 때 품사를 배우지만 1학기 정규과정에서 품사를 미리 배우는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출판사들, 방금 말씀드렸던 출판사 외에도 비상이나 그리고 지학사라는 출판사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삼산중 같은 경우가 지학사고요. 그 다음 부천중 같은 경우가 비상입니다. 근데 이 출판사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출판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물론
각 단원의 순서는 다르겠지만 배우는 공통의 내용들 그리고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시, 보통 2단원 문법, 3단원 읽기 쓰기, 4단원 소설 이러한 부분들이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공통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과서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를 했을 때 과연 문학작품을 몇 작품이나 배우게 될지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재과학 천재노 미래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시의 경우에는 보통 20작품, 그리고 현대소설 8작품, 9작품, 고전시 2작품, 고전소설 보통 2작품 정도가 됩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 상태에서 내신만 공부한 친구들이 이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분명히 지필고사에서는 100점을 맞았는데 왜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등학교 내신을 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은 지필고사에서 당연히 100점 받습니다. 물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0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도 1등급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지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성실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 교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학습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지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은 고등학교 갔을 때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낯선 작품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현대시 100편 이상은 보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고등과정에서도 미리 봐야 하는 필수 작품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과정 정규 안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정규 수업입니다. 3월부터 정규 수업은 예비종일 과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교시에는 어휘 테스트 비문학, 2교시에는 문학과 문법이 들어갑니다. 예비종일 과정까지는 문법은 없어요. 사실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품사부터 배우면 아이들 질려서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이미 학교를 갔는데 품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원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문법 품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들면 방대한 부분이기도 해서 거의 1학기 내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이제 독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 2시간 동안 저희가 독후 활동을 했다면 이제 3교시에서 이렇게 1시간으로 독후 활동은 조금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의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비문학은 인문이나 과학이나 기술, 예술 각각의 영역별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인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설명 방식을 쓰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비종일 과정에서 주로 현대시의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한다면 3월달부터는 이제 보다 서사갈래, 그래서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많은 작품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 시간에는 이제는 한 달에 한 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는 방식으로 매주 1시간씩 하지만 이 한 권을 제대로 읽는 방식으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거의 1학기 과정 동안은 품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실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1학년 때도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의 첫 번째 수행평가는 대부분 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대부분이 이 1학기 과정에서 이 품사를 학교에서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품사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3월부터 7월까지의 독서 목록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억 전달자, 4월 달에는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이 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좀 다양한 영역에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아이들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로 탐색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자신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연히 결정 못하지만
사실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 세대는, 고교학점제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자신의 진로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고민하고 사실은 결정해 두는 것이 훨씬 더 고등학교 갔을 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이제 각자의 어떤 진로 선택에 맞는 과목들을 자신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 정말 바쁩니다. 왜냐하면 공통국어나 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 진로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고, 진로와 관련된 독서활동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의 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3월에서 7월까지의 독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책에서 보면은 정규교재에서 비문학,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소설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문법, 품사를 예를 들면은 먼저 개념을 배우고 개념에 대한 확인 문제, 그리고 내신 암기 문제, 이러한 방식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흥미 위주의 독후 활동이었다면, 이제 3월부터의 과정에서는 보다 더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 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들 나중에 수행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서 활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숙제가 좀 나가요. 그러니까 예비 중1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어오거나 또는 어휘를 미리 예습해 오는 것이 아이들 주된 과제였다면, 이제 3월부터는 아이들이 워크북이라는 것을 풀어와야 합니다. 워크북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주에 배웠던 문학, 그리고 문법에 대한 복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또는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아이들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오도록 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지문으로 아이들이 각자가 정확하게 논지 요약까지 해오는 것, 여기까지가 저희가 매주 내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규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복습한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도 해와야 하고요. 그리고 또 비문학의 경우에도 각자가 내용 요약을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답지를 따로 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오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 주에 단톡방에 답지를 올려주는데, 그 답지는 주석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해설을 보고 집에서 오답 정리를 해와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오답 정리까지 해왔는지를 확인을 하면 숙제가 모두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워크북에서 객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찍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 그냥 지금은 찍고 오답 정리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워크북은 저희가 적어도 50%는 다 서술형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네. 약간 원래 초조하면 목이 자꾸 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혹시 중간중간에 당이 떨어지시면 그 앞에 있는 캔들을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중1의 기본 과정과 발전 과정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 3교시의 명칭이 교과 독서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7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3교시에 교과 독서라는 영역으로 바뀌게 돼요. 교과 독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출판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출판사마다 읽기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대단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출판사의 읽기밖에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 독서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출판사에 있었던 읽기 영역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되면은 전체 출판사 읽기를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문도 있고요, 강연문도 있고요, 논설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소설 또는 설명문, 발표문, 논설문, 다양한 영역의 교과 독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읽어야 할 가장 좋은 책은 정말 막 어려운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수준의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책인데 아이들 교과서를 제일 등한시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새로 뽑아서 교과 독서로 독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책 한 권을 길게 읽을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분량을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서 활동으로 저희가 이때부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후 활동을 교과 독서로 바꾸어서 다양한 영역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1 발전 과정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과 독서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3학년까지의 거의 전체 교과서 읽기가 모두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등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통합사회 주제와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특강 문학이나 내신 문학에 있었던 중학교 아이들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교과 독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 독서라는 것을 저희가 예비 중일부터 독서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독서 활동이면서 수행평가와도 직결되는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재식 국어 학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제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까지는 물론 평가는 없어요. 그런데 인천 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도 시험을 본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부천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지만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아이들도 이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떻게 평가 방식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천중을 먼저 기준으로 올해 2학년 아이들의 평가,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지필과 수행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어머님들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오픈이 되어버렸네요. 지필과 수행평가는 50대 50인데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5%가 더 증가했습니다. 뭐가? 수행평가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저희 석천중 아이들 1학기 때 기말고사 한번 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가 같이 시험 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아이들은 1개 정도 틀렸고요. 20명의 아이들은 다 10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석천중 과거에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기로 유명했는데 지필이 좀 쉬워졌을까? 그 이유는 사실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라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수행평가를 미리 공지를 주면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행평가 자체를 까다롭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실 중고등 모두 다 과정 중심의 평가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때문에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이거 끙끙대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진 게 아무리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평가 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학원에서는 훨씬 더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진산중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20%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올해 갑자기 2배로 늘었고요. 내년에는 더 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산중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소단원 형성평가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산중이 올해 보면은 수행평가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평가의 방식이 훨씬 더 점점점 진화하고 있고 세련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중 같은 경우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중학교 수행평가가 다소 높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거나 지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필이 한 학기에 한 번이라면 수행평가는 한 학기에 3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예를 들면 1차, 2차, 3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수행평가도 6차시로 쪼개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지필과 수행평가가 거의 50대 50에 가깝습니다.
상위고 같은 경우에도 60대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지필평가를 100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수행평가에 대한 감점이 높으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님들이 지필에서 100점이냐 96점이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학기 과정 중에 수행평가를 어떻게 챙기고 있고 어떤 점수를 받아오고 있는지를 보다도 이제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품사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문법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통 수행평가는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현대시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실제로 시를 쓸 수 있는지 시를 써와라. 그런데 예를 들면 은유법이 들어가야 돼, 직유가 들어가야 돼, 의인법을 꼭 포함해야 해. 이러한 어떤 조건을 두고 시를 써오는 것을 수행평가로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들이 이 수행평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어떤 표현 능력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행평가 첨삭 사례는 2학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먼저 이 첫 번째 학교 공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행평가가 지금처럼 강조가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요. 수행평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날 가서 대충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학교별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가장 먼저 공지문을 공유한 친구한테 내가 기프티콘을 줄게 라고 하면은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공지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에 올리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먼저 이걸 공유를 해주면은 이 내용에 평가 척도라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1에서 10까지 평가 척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척도만 읽었을 때는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평가 항목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지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에 대한 비평문을 쓰라고 했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란 기본적인 구성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성체계 하에서 이 평가 기준을 내용 안에서 반영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라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각자 자유롭게 선택한 시를 가지고 비평문을 써와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를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글을 써온 것을 이제 첨삭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물론 이거 써가지 못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먼저 쓰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6페이지의 페이퍼를 작성했지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걸 보면서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은 이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화를 하는 겁니다. 이 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써오는 거고요. 선생님과는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 주의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2학년 2학기 석천중의 수행평가는 한글창제라는 문법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수행평가였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뭐였냐면 예전에는 평가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수행평가를 냈어요. 그런데 학교도 이제 진화해 가는 겁니다. 바꾸더라고요, 당일날.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2가지 방식을 다 연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평가 항목이 20개면 20개 각각의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완성된 글로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연습하고 또 그 다음 주엔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수행평가가 한 반에 한 2명 정도 평균 만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아이들이 사실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대비하는 아이들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1학년 아이들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 과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희 학원에서는 분기별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라고 아이들 수능 모의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분기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를 학력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법 작문 10문제, 문법 6문제, 문학 14문제, 비문학 5문제, 어휘 10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독서와 작문이 결합되고 화법과 언어가 결합되고요. 그리고 문학과 매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력평가 문항 구성 역시도 이제 조금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어머님들께 분석표를 보내드립니다. 성적표로도 보내드리고요. 또 각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 역량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잘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누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1회 평가 때는 어땠고 2회 평가 때는 어땠고 1회 때는 비문학이 어땠는지 2회 때는 문학이 어땠는지 이러한 부분들로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또는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어머님들께도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이제식 국어학원만의 독보적인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관리입니다. 저희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구글 시트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 기본적인 출결뿐만 아니라 정규과제, 그리고 워크북, 어휘 테스트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어머님들께는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건 매주 나가는 피드백입니다. 매주 나가는 피드백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수업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과제 점검의 결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 주 과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번 주 과제의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이 매주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워크북 9월 4주차의 문풀, 9월 3주차의 오답 정리, 어휘 29강 영상 보고 예습, 시노트 영상 보고 정리, 교과 독서 읽고 서술형 작성 이러한 방식으로 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매주 해야 되는 과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머님들께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학원에 이제 결석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예비 중1 저희가 12월에서 2월 과정까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대면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선생님과 같이 보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결석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강 영상을 드리는데 저희가 매 시간마다 모든 수업을 실시간으로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한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이 내용을 교재에 정확하게 필기했는지 그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학습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습으로서 어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사물 용어와 진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책을 혼자 보면서 공부가 가능하도록 선생님이 매주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휘를 미리 학습을 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다음 강에서도 같이 살펴보러 네,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어휘 영상을 공유를 하고요.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는 방식으로 매주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독보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노트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 예비 중3이 되는 어떤 친구가 예비 중1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그 주차에 배웠던 시를 자기 노트에다가 옮겨 적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옮겨 적고 선생님이 판서해준 부분까지도 똑같이 따라서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왜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꾸미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문학이 너무 싫대요. 문학이 너무 싫어서 이것과 친해지기 위한 자기만의 공부 방식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 적고 따라 적는 과정에서 스스로 친숙하게 노력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상동중 전교 1등인데 그 친구는 그 또래 아이들 같은 학원계에서 특히 특목 자사 준비한 아이들 중에서는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우리 학원을 오는 친구들도 꽤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학원에서 배우는 시뿐만 아니라 어디서 본 시도 적어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해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보자마자 전문적인 수준의 해설을 해줄 수는 없었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아이들이 모르는 낯선 시를 처음 봐도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만든 게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아무리 낯선 시를 봐도 이 시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고 이 말하는 사람은 이 시의 내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면은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고등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써야 되는 것은 화자와 상황과 정서와 태도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었던 식구 그리고 그 식구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를 매주 한 편씩 아이들에게 써오도록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에 대해서 제가 매주 해설 영상을 아이들에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체로 엮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질맞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볼 텐데 질맞이가 뭐냐면 바로 서정주 시인의 고향의 이름이거든.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태어났던 그 고향에 대한 유년의 기억을 변용을 해서 한국의 신화를 새롭게 창조한. 네,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가량의 영상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시 노트가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끝나서 시즌 1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3이 된 아이들까지도 계속 해주고 싶어서 적어도 현대시 노트에서 50편을 다루고자 하는 목표로 지금 파트 5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1에서 시작을 하면 이 아이들이 중2 과정 될 때까지 이 부분은 매주 시험 기간을 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트 4나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 문학에 실려있는 작품들 그리고 또 내신에 들어가는 고등 내신에 들어가는 작품들인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어려운 시, 쉬운 시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에 화자가 누구이고 상황이 무엇이고 정서가 무엇인지만 이해된다면은 어떤 시를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시작했고 사실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해온 내용을 보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똑같은 작품인데 아까 원장님 꽃덤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가져온 작품이 보니까 꽃덤불인데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다. 멀리 떠난 법도 있다. 몸을 팔아버린 법도 있다. 이 시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아이들이 일제강점기인 줄 알더라고요. 왜 아냐면 그 파트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이라는 파트여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 현실을 저항하면 거의 대부분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시어에서 힌트를 찾아서 36회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찾아서 이 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써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페이지가 똑같은 시가 있는데 여기서 내용이 좀 달라요. 시적 화자 상황 태도 파악하기는 똑같은데 하나는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식구와 이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시의 주제와 특징 정리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매주 시 노트를 통해서 낯선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학원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학습 방식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독후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거의 한 학기에 작년에 사실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반응도 좋았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뿌듯했던 아이들 중등 논술 대회입니다. 그래서 교과 독서를 활동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전 분원에서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합의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대상부터 뭐 우수상, 최우수상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논술 대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통합 교과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시노트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면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적, 융합적 읽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교과 외에도 타 교과의 학습에서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관련 성취 기준을 타 교과와 통합하여 지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1을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사회를 안 배우다가 중3이 되면 사회 2라는 걸 배워요. 그런데 사회 교과서 혹시 어머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신 점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등사회2에 있는 단원별 주제를 총 6개인데 이 내용을 제가 한 단원씩을 묶어봤더니 비문학처럼 하나의 내용으로 완성된 글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과서를 읽히면서 이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어휘도 학습하게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OX 문제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지필고사와 그리고 서논술형까지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호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이번 여름에 완성이 될 거고 단계적으로 시작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교육 과정이었고요. 저희 예비 중1 개강일은 2023년 12월 2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9시와 그리고 토요일 1시가 정규반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 어머니들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진화하는 아이, 진보하는 아이, 이주식 국어학원은 모든 아이들 방향성에 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는 동안 우리 아이들 역시도 또 그 과정에 맞춰서 점점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이 다양성이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로 이끌겠다라는 약속을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